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지만 표결 결과는 또렷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2시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넘겼고요. 일단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원포인트 국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바로 들어오면 이제 오늘은 그 한 건만 갖고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저번에 이제 김희수 네. 헌법재판소장 그 결과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상당히 박빙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표결 결과를 좀 예측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그다음에 정의당 또 새로운 어떤 새민주연합까지 치면은 대충 한 129석은 확보된 상태에서 예. 실제적으로 나머지 21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쳤을 때 네.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를 당연히 질 것이고 그중에서 어쨌든 2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앞선 9월 11일 날 김인수 헌재 소장의 투표 결과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또 후보자 자체가 전부 고창이어서 어떤 지역적 연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과 똑같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이념적 쟁론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투표제의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넘을 수 있을지가 각 여론기관, 언론기관을 보더라도 정말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가결된다, 부결된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앞선 김수 때보다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결될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은 가결될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지난번보다 무게를 훨씬 두고 있는 것 늘어나고 있다 같은데.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바둑으로 말하면 완전히 아주 미세한 개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 한 집, 두 집, 세 집 차이냐 이런 거에서 어느 쪽으로 예. 기우느냐인데 일단은 현재 바로 이제 투표 좀 이따 결과 나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가결될 가능성이 약간 높지 않은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결국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한 발언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당내에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당내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식으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인데 예. 또 이제 이 선거나 투표는 예. 또 이변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항상 이 선거도 보면 알지만 예상하던 하고 반대로 나오는 아슬아슬하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종 또 그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변을 좀 짚어주셔서 제가 묻고 싶은 네. 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라고 할까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탈표는 저는 나오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래 107석, 그중에 한 사람 이제 구속된 사람 빼면 106명이 참석을 하는데 저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사람이 찬성을 던질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 예. 단지 이제 부산고 출신 이 김명수 후보자가 예. 부산고 출신인데 부산고 출신 의원이 혹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산고 출신 의원인 예를 들어서 김정은 의원 등은 학연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좀 전에 오전에 당론으로 반대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그런 하태경 의원 등 한두 명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큰 다른 이 보수 야당에서 이탈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지금 들어온 바에 따르면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출되는 대로 곧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회의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보 입장을 냈거나 뭐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뭐 또 찬성 입장을 낸 의원들 중에서도 변심할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말하자면 그 살얼음판을 긋듯이 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는 찬성할 수 있을지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기독교계에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개인의 신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영수 후보를 바라봤던 어떤 전혀 의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동성애라든지 합법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애매한 데 대한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외로 과거에도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소신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 복잡게 이론하듯이 정말 이렇게 누가 몇 표가 더해서 이렇게 꼭 유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의원들이 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알 무기명 수 있습니까? 네, 비밀 투표를 하더라도 대충 기자들이나 종합해 보면 거의 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표의 결과들을 실제로 물론 사전에는 예측할 수 없더라도 사후에는 네. 대충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 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적으로 김명수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그 의원들의 표 계산만 정확하게 들어가더라도 그 득실을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찍어야 될 사람이 몇 명 덜 찍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인수 후보에 대한 부결 사태에 연이어서 정말 헌재 소장과 대법 원장의 어떤 두 자리 자체가 말하자면 부결로 인해서 공백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가 출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야당의 어렵사리 소신 투표라든지 이런 표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종교적 신념 같은 걸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지금 청문 보고서에 대한 문구를 수정 중이고 문구가 예. 수정되는 대로 곧 개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가지고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으로 좀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까? 네, 어저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네. 이제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예. 적격 의견, 부적격 의견이 다 병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적격 의견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건데 적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인 하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5대 불가론, 부동산 투기라든가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도덕적 하자가 별로 드러난 게 없다라고 한 측면에서 그런 흠결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법부의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또 한 측면은 좀 민주당이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사법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런 적격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 부적격 의견은 주로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게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균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 모임의 회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소위 편향성, 진보로서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사법부의 독립에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적격 의견이 있는데 네. 지금 또 자유한국당 거기에 더해서 이 정치적 주장으로서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좀 애매해서 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표심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 오전에 지도부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입장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 분위기는 뭐 저희가 지난보다는 훨씬 더 찬성이 좀 우세한 쪽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당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물론 자율투표긴 합니다만 밝혔다면 뭔가 좀 막판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도 이제 그 국민의당이 수도권 쪽하고 예. 호남권하고 좀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때는 바로 전당대 이후라서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대여 투쟁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의 의견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안철수 대표가 표력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이 유엔 그 총회를 앞두고 출국하기 전에 통화를 했다든지 예. 기본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논의를 하자. 물론 본인은 이 포결 이후에 만나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나오는 박지원 전 대표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너무 지나친 대법원장의 권한 때문에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편향돼 있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야권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후보, 김영수 후보가 주장하는 어떤 특징은 그야말로 지나친 권한을 자기가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현재 어떤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고 다소 소수의 어떤 편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더 이것이 길게 보면 여야가 균형 있는 어떤 법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닥 그렇게 그 국민의당 전체가 이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근데 안철수 대표의 어떤 복심들은 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사법부 독립하고 개혁을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이제 딱 독립만 떼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반대표로 찍어달라는 동료로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쭤본 건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호남의 표시입니다. 물론 김명수 후보가 호남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죠. 비하면 예. 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말하자면 김희수 현재 소장의 부결에 대하여 현 정부와의 그 국민의당의 관계에 대해서 호남 전체에서 굉장히 기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구를 떠나서라도 너무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 김희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때와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때하고 지금이 둘 다 헌재소장이고 이번엔 대법원의 수장이라고 그렇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표할 때도 보면 여당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보수 야당에 더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표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지만 예. 이번에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높아진다는 데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번 반대한 거는 안철수 대표가 된 이후에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게 있지만 이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부결이 된다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흔드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아직도 지지 여론이 60% 후반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부결될 경우에는 초유의 그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가 생기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투표에 임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런 역풍의 우려까지도 딱 감안하면서 투표한다는 점에서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채택된 청문 보고서 지금 문구가 수정 중인데 이게 이제 정세균 의장에게 제출이 되면 바로 이제 개의를 하면서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쨌든 그 표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299석 중에 일단 150석 정도는 네.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 쪽 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20석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121석에서 129석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전제에서. 예. 그러면 21석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무소속이 두 분 계십니다만 이정현 전 그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정세균 의장이 여기도 관리직이죠, 무소속이고 이제? 예.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말하자면 그래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자유한국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른정당에서 한석 정도 또 국민의당에서 절반 정도만 나눠진다면 하태경 그래도 의원도 좀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좀 봐야 되겠고요. 과거에 지난번에도 어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을 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좀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출국하기에 앞서서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했던 것, 이 부분도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무수석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뭐 대통령께서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좀 했다는 부분이고 뭐 김동철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어쨌든 수시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교접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결과로서 대통령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이고 연이어서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그 전에 무슨 뭐 땡깡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형제가 아니다 이런 강경 발언을 치솟다가 쏟아내다가 이제 톤다운을 해서 그나마도 가슴 아파 자기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서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왔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국민의당이 실제로 이번에는 좀 협조할 의향이 있는데 물론 그걸 다 통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야말로 흡족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자락을 깔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보여줄 수 있을 것 문 같다는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전화가 국민의당의 표를 얻는 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언론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이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을 두고 오히려 이게 뭐 갈라치기 전략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시켜서 우리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또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이 점은 좀 뭐 어떻게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섬세한 그러냐면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적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면 사실은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역작용이나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미 김윤수 헌재 소장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당혹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보면 현재 대리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임기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그 다음 순번에 되는 분이 자연스럽게 소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전북 고창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사리 국민의당에서 막 걷어내리듯이 반대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격양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반대해야 될 측면은 아니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역으로 보면 김인수를 찬성하고 오히려 김명수를 반대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연속 이렇게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생겨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김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 인사였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협조 요청한 것이 야당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효과를 줬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는 원래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건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그 안철수 대표와 원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게 조금이라도 국민의당한테 찬성으로 유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요인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민주당 의원들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굉장히 나서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너무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말아라. 오히려 도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그런까지 종합적으로 이 과연 사법부에 이 전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법부 독립성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런 게 어떻든 이번에 이 김명수 후보자가 굉장히 진보 성향의 판사로서 과연 사법부 독립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김명수 후보자를 이제 이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립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서서 이제 김 의원께서 짚어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전형적인 어떤 페이크 뉴스였다,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했지만 김 후보자 어떤 동성애 관련 입장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단 국민의당 내의 어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야 의원들에게 기독교 계통 그렇죠. 쪽에서 그 계속 문자를 보내서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면서 자, 지금 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가 화면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나온 대로 또 다시 이어갈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님께서 아까도 이제 동성애 부적격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관련 네. 논란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좀 국민의당 내에서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표심에 있어서 좀 네, 막판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계통에서 이런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고 있는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들에게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많이 문자 폭탄을 날려서 그렇죠. 반대해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한국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논리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대법원장은 안 된다. 그러면은 후속으로 또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지명할 수가 있다.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인 경우는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거에 관해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건 안 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 동성혼이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결국엔 동성혼과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공식 입장은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은 또 과거의 판결에도 보면 이거에 딱 부러지게 판결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없다는 거로 대충 알려져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이 성소수자 학술 대회 예. 이런 거를 아마 이제 주관한 적이 있던 모양인데 이제 또 그런 데서 발언을 하면서 아까 뭐 주호영 그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뭐 내용을 입에 담기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성소수자,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나 이런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소수자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들을 아마 있었던 것을 갖고 이제 좀 기독교와 이제 좀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투표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만 종교적 신념이 결부됐을 때는 네. 당을 떠나서 또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니까 네.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개인에 예. 따라서는 뭐 종교적 신념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지역별로 사실 호남도 굉장히 기독교세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어떤 샌드위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독교 센 지역의 목사님들이 강하게 지역구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 찬성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은 말하자면 성소수자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본인이 해명하듯이 그러한 것을 옹호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소수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투표가 종료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좀 중계를 해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폭풍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가결이 됐을 때 여당과 야당에 미치는 후폭풍 그리고 부결이 됐을 때 각각 미치는 후폭풍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가결됐을 때는 여당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이 되게 되면 예. 일단 후폭풍은 부결됐을 때는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 가결됐을 때는 후폭풍이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여전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여당이 정기국회 주도권을 쥐게 되고 또 한국당이 요즘에 뭔가 이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여당의 좀 뭐 이렇게 전국 주도권을 좀 빼앗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한국당의 약간의 아무리 반대를 했지만 역시 한국당의 뜻을 못 이뤘다는 데서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돼서 뭐 선명 야당, 강한 야당 한다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결됐을 경우는 제가 보기에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부결될 경우는 지난번에 김인수 후보자의 부결 때보다 저는 5배, 10배 지진 강도로 따지면 10배의 어떤 큰 지진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예. 국민의당은 그 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일단은 전국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집권당과 정부가 굉장히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진보의 유권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층에서 왜 소위 말해서 한국당 보수 야당과 손을 잡고 이렇게 부결을 시키느냐 하면서 소위 적폐 연대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러한 비판의 비판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뭐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본래 이제 자기들은 이제 부결시키는 게 목표니까 좀 상당히 자기들의 전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제동을 걸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결됐을 시에 책임론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렵사리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그동안의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청와대와 야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여당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고,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인사 라인이라든지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무 라인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 특히 야당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인사적인 파행을 온 것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그 인사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문책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말하자면 가결됐을 때 안철수 대표의 위상은 좀 줄어들고 그렇죠. 부결됐을 때는 상당히 이게 안철수 대표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호남파와 수도권 의원들 간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네. 안 대표가 그 우여곡절 끝에 전대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어떤 국민의당을 이끌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의문 부호들이 좀 잇따라 왔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자율투표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의총에서 반대 의사 밝혔음에도 만약에 결과가 가결로 나온다면 어떤 앞으로 입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이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집권당과 청와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이제 집권당과 청와대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자기네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또 풀어가겠습니다. 예.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은 아주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느냐, 이 같은 높은 기준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 말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로 되는데 가결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목소리가 좀 덜 먹힌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안철수가 대표가 된 이후에 김인수 후보자가 소위 부결되는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거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어떻든 부결되면 청와대에 아까 말씀하신 민정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 책임론 같은 게 제기되고 여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결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굉장히, 그리고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아까도 한 동전의 정치란 게 항상 동전의 양면에 기회이면서 위기인 측면이 있듯이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어렵게 되면 이제 여당이 이런 정계 사당 체제로는 정국을 끌고 가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계 재편론을 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 계열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 당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부결되느냐 타결되느냐가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할지는 앞으로도 된 이후에 어떻게 또 풀어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표결에 앞서서 중립성을 버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좀 표를 해달라,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전화를 한 것을 두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동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연 이제 그 발언도 그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얘기한 것인지 김명수 후보자를 찬성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공격에 따라서는 다소 그런 뉘앙스 아니냐, 김명수를 통과시켜달라는 뉘앙스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이제 지역구 자체가 원래는 이제 무진장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립적이냐 하는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한 뭐 자기가 실제적으로 지금 외유를 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우즈벡 가서 국회의장과의 일정을 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일정을 그야말로 중지시키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하는 만큼 이것이 성사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이 대법원장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게 사상 초유의 공백 사태인가요? 대법원장도? 지금 실제로 권한대행 체제가 6대에도 있었고요. 예. 또 9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는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상 초유라고 하는 것은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같이 골석이 될 경우에 사상 초유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93년도 그리고 또 88년도에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법원장이 간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대법원장이 하는 어떤 위상이랄까요? 어떤 뭐 권위랄까요? 어떤 역할도 그렇고 어떤 건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있죠. 13명의 말하는 대법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예. 또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3명을 다 추천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법원 행정처 300명 이상의 3,000명 가량의 어떤 판사의 보직, 10,000명 이상이 넘는 법원 공무원들, 법률 공무원들을 다 인사권을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김명수 후보가 낸 슬로건의 하나는 권한을 너무 과도하다. 권한을 말하자면 분산시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말하자면 고법 판사의 경우에는 차관급이거든요. 그 부분도 전부 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차관을 선임하는 거죠,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동기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승진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줄 세우기 하고 눈치 보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적이기 때문에 또 지방법원의 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호선으로 하자라는 어떤 그 밑에서로부터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장이 기존의 어떤 흐름 속에 갈 거냐, 새로운 말하자면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갖고 만약 가결이 된다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 대법원장의 이번에 권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아까 있으면 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법관 전체를 추천할 대법관이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법관 전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만 해도 대통령 목과 국회 목과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몫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균형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대법원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 김명수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속 앞으로 진보 성향을 추천하는 게 혹시 아니냐라는 게 보수 야당의 문제 제기인데 예. 우려가 보수 야당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진보 보수가 딱 한 명 정도가 어느 쪽으로 집권 대통령에 따라서 한 명 쪽으로 어느 쪽으로 많아지느냐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왜냐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심 재판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입법부에 서로 상권 분립을 할 수 있는 제동 장치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간 견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표결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정치적 편향 우려에 대한 부분은 김명수 후보자가 일고 있는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가치와 재판관으로 가지는 중립성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에 따라 자기의 기호가 있고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호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재판관의 양심이 있다면 대법관이라면 중립적인 그리고 법에 맞는 적절한 법 집행을 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소수의 어떤 법 연구에서 했던 개혁의 어떤 목소리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편향된 재판을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야말로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법 체계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은 좌도 기울어질 수 있고 우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항상 중립을 한다는 그런 양심을 믿고 이분을 적격하다는 의견으로 냈을 것이고 일부 부적격하다는 개인의 그 편향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민주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가령 야권에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사태이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독재 체제 하에서 전행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우리는 상권이 분립돼 있고 언론이 살아있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제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이죠. 네,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예.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에 개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임명동의안 표결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을 해서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데 오늘 몇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그래요? 했는지 출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기조에 따르면 거의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는 분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 그렇죠. 빼놓고는 298명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김희수 그 헌재 소장 그 당시 표결 예. 때보다 더 나온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때는 145표 곱하기 2 플러스 2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295표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그 재적 의원이 될 것 같고요. 과반으로라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152, 151 이렇게 더 넘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298명이 모두 투표를 한다면 네, 149명이 딱 절반이고 예. 150표부터가 이제 가결이 되는 숫자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원래 국회 제적위원이 299명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이 지금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예. 구속 중에는 투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298까지 투표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김희수 후보자 투표 때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명이 나왔냐면 292였죠? 293입니다. 3이었습니다. 찬성 반대 동수로 145명씩 하면은 예. 290에다가 그 다음에 기권 무효 1표, 무효 2명. 2표 예. 이렇게 해서 293이 그렇죠. 예. 나왔는데 저는 오늘은 여야 양쪽에서 지금 총동원하는데 민주당은 121명 전원을 참석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침에 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서 이제 질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한국당은 배덕광 의원 제외하고는 107명인데 원래 106명이 다 투표한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오늘 투표자 수가 295명 전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2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 투표 그리고 정의당 6명 전원 투표하고 또 새민중 정당 2명 그리고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히면 보통 찬성 당론으로 예상되는 표가 지금 130표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20표 이상이 필요해서 국민의당의 표가 이제 어느 그렇죠. 쪽으로 갈리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인데 자유한국당에서의 표 또는 바른정당에서의 표가 오지 않으리란 또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좀 이탈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래서 뭐- 양쪽에서의 이탈표를 좀 예측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탈표가 있다고 보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그래요. 경우보다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출석도 하지 않고 외유 갔다거나 뭐 일이 일찍 잘했던 부분에 있는데다가 김수 헌재소장 부결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당 일사불란하게 전체적으로 사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유행어군요. 조사하면서 나오는 게. 근데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 이미 다 그 이탈표가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예컨대 뭐 한 명씩 정도 왔는데도 만약에 부결이 됐다. 148표가 안 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얼추 뭐 20석 전으로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반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더 말하자면 143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2~3명 정도는 불을 찍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은 금방 설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당에서 부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겠습니다. 표 계산을 한번 또 제가 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도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정치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리 뭐 종교 이야기하면 좀 말하기가 미묘합니다만은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그러더라도 이 자기의 표, 자기가 국회의원 다시 되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비록 누가 비켜보지는 않지만 거기서 거의 서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배덕광 의원 제외하고 전원이 다 전원이 제가 출석을 했네요.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아까 295명 이상일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298명. 네, 이렇게 되면 정말 150명 150명. 이상의 표를 저 얻어야 정도면은 제가 그렇게 보기에 됩니다. 헌정사상 저게 다 아주 나온 다 나온 경우는 최고의 아주 출석률이네요. 드물죠. 예. 어. 100% 출석하는 100%죠 경우는 지금요. 100%.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는데 아무리 인사청년 투표도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 간 사람까지 다 불러들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야가 총동원했다는 데서 그러면은 네. 진짜 그야말로 바둑으로 말하면 한 집, 두 집에 세 집의 개가 싸움인데 지금 현재 찬성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아까 이제 민주당 121에다가 아까 새민중정당 그다음에 정의당 6석에다가 새민중당 2석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하면 거기 딱 130석. 130이잖아요. 그렇죠? 130에다가 여기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밝히면 131인데 과연 하태경 의원이 당론을 이제 찬성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다시 어기면서 찬성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공천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당내에서 그렇죠. 원래 그걸 공천의 불이익이 작용하면 안 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럼 130 플러스 또는 131 거기에서 국민의당 표를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인데 결국엔 국민의당을 최소 19명이나 20명 이상 표를 얻어와야 과반을 된다는 안정된 말이거든요. 가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예. 그다음에 여기 반대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자유한국당이 106명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바른정당 하면 126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애국당이랑 대한애국당 또 소속 한 명이 또 보수 성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7 한쪽은 130 하태경 의원을 만약에 거기 친다면 이제 이정현 의원도 더하면 이 128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이 또 그렇죠. 하태경 의원을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예. 하태경 의원을 아, 빼면 그러셨군요. 127에서 앞으로 늘려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권은 130에다가 하태경 의원이 찬성할 경우 131에서 늘려가는 싸움인데 출발 지점에서 일단 4석이 유리한 싸움에서 한국당 시작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23석 이상이 나와야 부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쪽 이제 찬성 측에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20석이 나와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석에서 한 4석 정도가 좀 더 근데 유리한 상황이 부결을 할 될 때는 무효나 기권도 다 찬성하지 않은 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로 무효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투결할 때 아까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의 유보석, 그러니까 유보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느 쪽으로 이렇게 속하게 됩니까? 아니면 보통 이게
무효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국민의당의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른데 지금 국민의당의 좀 의원들을 설문조사를 언론들이 하지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 좀 다릅니다만은 아마 연합뉴스 등에서는 아마 찬성이 113명, 그 다음에 반대가 1명, 그렇죠. 그다음 유보가 한 26명인데 그럼 유보 26, 이 추세로 찬성이 13명, 반대 1명이면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그러나 유보한 의원들 중에는 여기서 내가 반대라고 했다가는 이 문재인 정부 당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높은 얘기는 문재인 못한다고 정부에서 내가 하더라고요. 이거를 반대한다고 했다가는 어떤 또 민심에 또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보 입장을 밝힌 사람 중에는 저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찬성이 맞느냐 반대가 맞느냐에서 찬성이 약간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분석이 지금 하여튼 실제로 저희들 나오고 부산 출신인 게 지금 가장 예. 또 다른 복병이 또 네.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의 그 부산고 출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 김정은 의원 그리고 윤상직 의원 이렇게 또 이외에 또 있는데 또 한편 또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동료 의원들한테 찬성을 해라라는 또 의원 또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거라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찬성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김영수 후보가 서울법대를 나왔으면 법대 선후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 선후배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법관 활동을 하면서 개인 연관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뭐라자면 그런 의원들이 있듯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반대는 명확하게 하지만 반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찬성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도 뭐 153, 4석 정도까지는 표까지는 얻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요. 네, 조심스럽게. 김정은 네. 의원이 이제 현재 양측이 약간 하지만은 한 표 싸움을 이렇게 해야 예. 되는 상황에서는 당론을 정해서 그 당론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오늘 했다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했다. 김정은 의원을 상대로 특별하게 당론에 따라주시자고 부탁을 했다는데 제가 취재했던 김정은 의원은 예. 이런 걸 단정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그런 스타일은 스타일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은 당론을 따르더라도 어길 수 있는 분입니까? 하태경 당론을 의원은? 어긴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당론과 소신을 다르게 발휘할 수 있는 소신 투표, 예. 소위 그걸 크로스 보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당론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만은 김정은 의원은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제가 그런 의원으로 면에서 본다라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좀 당의 질서가 명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은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계 개편의 경우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당이 계속 끝까지 갈 것이냐, 다음 3년 이에 내 공천에 이 당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가벼울 수 있겠다. 자유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의원총회 직후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표시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대부분 얘기 안 한다. 그래서 괜히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반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개연성이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캐스팅 보터는 국민의당이다라고 미신 볼 못들어가는 수 있는 건 거죠? 확실하고요. 진짜 예. 오늘 저는 두 사람 다 이제 오늘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은 했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만은 투표는 역시 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지 투표는 또 선거는 이변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어저께 오늘 사이에 보면은 전망이 다 달라요. 원내대표는 찬성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그랬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저께 어느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 본인은 찬성합니다만은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재. 어제 밤에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사실대로 말했다면 굉장히 후각이 굉장히 정치 8구단으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 또 말이 엇갈리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공백 사태는 이어진 것이고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임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는 또 그동안 계속 돼왔던 어떤 인사 시스템의 문제들 이런 게 불개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좀 예상하세요? 어차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여소야대 전국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상당히 주도권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한편으로는 후폭풍의 어떤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모든 의원들이 지금 간표 예. 의원들이 있고요. 국회 의장석으로 완전 쏠려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여야 나올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끔 저는 보는데 네. 예. 과연 어느 쪽 표정이 밝으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표정이 그 밝은 게 뭐 알아서 밝은 건지 전 지금 모르고 지금 그냥 마치 예, 약간 민주당 쪽이 그 좀 밝은 것 같죠. 의원들 표정은 마치 꼭 무슨 결과 예. 네, 지금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정의정이 함께 발표할 것 연결해서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298명 중에 160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있지 않게 됐고요. 일단 160표, 상당히 좀 많은 표가 나왔네요, 예상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한 4-5표 이상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그 바른정당 내에서 조금 표, 또 국민의당이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직전에 있었던 김인수 소장에 대한 부결에 대한 좀 무거운 책임감으로 좀 더 찬성에 더 참여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김 부장님 짧게 뭐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오늘 표 분석을 하면은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만은 150표를 간신히 넘는 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분석이 많았는데 그보다 더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 결국에는 국민의당에서 찬성이 29표 내지 30표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298표 중 찬성 160표, 또 반대 134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요. 일단 김미수 일단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특히나 정부 여당이 좀 대화 설득에 총력 기울였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좀 유효했다 네.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측이 바로 전대 직후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강경한 대여투쟁 노선보다는 좀 부드러워졌고 또 고창 출신의 어떤 김인수 재판관의 부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좀 과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들이 국민의당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똑같은 이유는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발목 잡게 하기는 국민의당이 너무 좀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가 부담스러웠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사법 개혁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다소 편향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김명수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소신적인 어떤 의원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가결이 큰 표 차이로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당이 오늘까지 이렇게 부결이 되면 아까 말했지만 지진의 강도가 5배, 10배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이런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고 한 번 부결시킨 게 아닌 2번 부결시킨 데다가 사법부의 이런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의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에 부담이 굉장히 역풍으로 작용한다라는 생각한 국민의당이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법 여건이 이번엔 초긴장해가지고 조금은 낮은 과거보다 낮은 자세로 노력을 최대한 했다. 대통령이 또 전화도 하고 입장 발표도 하고 또 추미애 대표도 유감 표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